교재를 그래도 좀 보고 하죠. 이 교재. 기초인문서인데 보면서 해야죠. 42페이지 한번 보죠. 부동산 시장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장의 개념이 있죠. 개념은 뭐 됐고 시장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구체적 시장이고 또 하나가 추상적 시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서는 뭐 엮어 가지고 뭐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로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 시장이나 추상적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예컨대 거기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자갈치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가 동반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장소가 있어. 장소가 딱. 근데 추상적 시장은 장소는 없죠. 노동시장, 환율시장 뭐 이게 구체적 장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시장 보면 추상적 시장이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욕망과 팔고자 하는 욕망이 부딪혀서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장소가 있든 없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환율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거는 장소가 구체적 장소가 없어요. 사이버상에서 거래해요. 그런데 수요가 하고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쟁투하는 과정에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사람의 세력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세력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세지면은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래량이 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뭐 많으면은 물량 이것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서로 상대방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량도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장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서로 투쟁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그런 기구가 존재한다면 그건 다 시장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참고를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구체성과 추상성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여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잘 쓴 기술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동시일 수도 있고요. 다만 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추상적 시장이다. 이러면 맞다는 거지. 부동성 하나 해놓고 추상적 시장 외워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은 추상성도 있고 구체성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됐고요. 특징 한번 보죠. 특징은 제목 위주로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법적 제한이 과다해요.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어 있는 법률의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률적 규제가 바뀌면 부동산 가치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다한 법적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이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금방 돈 주고 물건 받고 이걸 끝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분양을 받는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짓는 기간 동안에 중도금을 몇 번씩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그래서 매매 기간이 굉장히 장기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국지적이죠. 시장은 국지성 이런 말 나오면 지역성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지역적이다, 지역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쪼개져 있다는 거죠. 국지라는 거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국한되고 쪼개져 있다. 하위 시장이 돼 있다, 테마 시장 돼 있다, 용도별 시장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면 수요 공급 조절이 힘들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막 올라도 금방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금방 집을 막 퍽퍽 지어가지고 공급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뭐 당연한 거고 거래가 은밀하다. 비공개적이다. 그 다음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일반 상품은 집산지라는 게 있어요. 농산물 같은 건 집산지가 있고
1차 도매상이 있고 2차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조그만 동네 뭐 슈퍼마켓 이런 데로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 조직이 체계화돼 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도매상, 소매상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조직이 이렇게 딱딱 짜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비조직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이다 별표해 놓으세요. 자, 자금의 유용성은 조금 잘 알아놔야 돼요.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유용성. 자,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금이 돈이잖아요. 돈의 유용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얼마나 쉽게 돈을 땡겨 올 수 있느냐 이게 자금의 유용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얼마나 쉽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자금의 유용성이에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쉽게 끌어올 수 있으면 자금의 유용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쉽게 얼마나 쉽게 가져올 수 있느냐 돈을 필요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자금의 유용성의 핵심이에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쉽게 땡겨올 수 있으면 자금의 유용성이 큰 거예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쉽게 땡겨올 수 없다 그러면 자금의 유용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자금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건 뭘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쉽게 가져올 수 있으려면 거기 나오지만 뭐냐면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든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쉽게 땡겨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대출 조건이 쉬워지고 이자율도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외상이면 소도비 빌리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뭐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쉽게 돈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조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금융 조건이 바로 자금의 유용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금융 조건이 완화돼 가지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자율도 부담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자금의 유용성이 확 올라가요. 자금의 유용성이 확 올라가면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기능인데 기능의 첫 번째가 자원 및 공간 배분 기능이 있고 교환 기능이 있고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게 거기다 공토에다 써놓으세요. 가격 결정 기능. 가격 결정. 그거 빼먹었어. 이상하게. 그 가격 결정 기능이 있어요. 가격 결정 기능. 요거 하나 집어넣으세요. 가격 결정 기능.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요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의 제한 가격,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떨어져요.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만나는 점이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떨어져.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올라가.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시장이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우리가 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 한번 보죠. 1번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주식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그래서 가설이에요. H가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Efficient Market Theory라고 해서 T로 바꿔놨습니다. 요즘엔.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이 됐어요. 이 가설이 아니야 이젠. 그리고 이걸 처음에 고안한 분이 유진 파마라는 분이에요. 유진 투자증권이라고 있죠. 유진 투자증권. 유진 파마라는 분이에요. 파마라는 분인데 이 파마라는 분이 요분이 작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야 이게 이론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서 이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2번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 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에서 동그라미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걸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 거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물건마다 다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정도를 측정해서 세 종류로 나눠놨다. 약성, 준강성, 강성. 초과이윤을 얻느냐 못 얻느냐 아니면 정상이윤은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주가 시장의 유형을 보세요. 유형을 보시면 이때 2번 보세요.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며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빨리빨리 이제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효율적이면 그러면 어떤 투자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을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초과 수익 또는 초과 이윤이에요. 에? 아니 남들이 얻는 수익보다 더 먹으면 그게 초과 수익이라고. 선생님 초과 수익, 초과 이윤은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단 1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높다면 그건 초과 이윤이야. 에? 그래서 초과 수익 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정보가 빨리빨리 반영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약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준강성,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죠. 시대가 다르면 정보와의 정도도 달라지고 장소도 뭐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강성효율적 시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강성효율적 시장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약성보다는 빨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성효율적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론은 다 끝났고요. 더 재밌는 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입지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입지론을 할 때 우리 교재는 입지에서 이제 뒤로 갔어요. 지대가 뒤로 갔는데 편의상 지대가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잖아요. 요 교재로는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게 51페이지예요. 지대론 51페이지. 근데 지대론을 앞에 하는 게 나아요.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입지론을 들어가는 입구로 지대를 보겠습니다. 지대. 자, 여러분들 지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지대란 말은 이 지가 이제 땅 지자 아니에요? 대가 이렇게 대신할 때자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대란 말은 토지의 사용 대가를 줄인 말입니다. 토지의 사용 대가 이렇게 해서 지대야. 그래서 지 이렇게 하고 대 이렇게 해서 사용 대가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토지의 사용 대가는 언뜻 생각하면 임대료, 땅 임대료 또는 주택 임대료라는 게 지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훌륭한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만 지대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지대는 이거보다 더 넓어. 그럼 보세요. 정의 한번 보세요. 땅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대가라고. 땅을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대가요. 지대가. 그럼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농작물을 얻었어. 이것도 지대예요. 일종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 대가,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대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일종의 다 지대라고. 다 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대라는 말하고 지가라는 말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지가라는 건 또 토지에다가 땅 지자에다가 값 가짜예요. 값 가짜. 저게 값 가라고 지가. 그러면 땅값이란 뜻이죠. 지가는. 그러면 땅값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대라고 하는 것이 지대라고 하는 건 그 땅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인데 미래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형태로 나오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의 형태로 나오든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대라고. 그런데 지가는 어떤 특정 시점에 돈 주고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지가잖아요.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대하고 지가 중에 어떤 게 더 근원적일까요? 어떤 게 더 근원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지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걸까?
어? 이렇게 지가가 결정되는 걸까? 아니 지가가 지대를 결정하는 걸까? 이거 1번, 2번. 지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될까? 지가가 지대를 결정할까?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여기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2번 하고 앞에 학생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그 뒤에 학생은 1번이라고 했나? 1번. 그렇죠. 감각은 조금 젊은 이를 따라가셔야 돼. 이거 1번이에요. 지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거야. 에? 지가가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땅이나 이 주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익에 의해서 지가, 주택가격이나 땅값이 결정되는 거지. 땅값이 얼마니까 임대료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익숙해. 내가 집을 얼마 주고 샀으니까 거기서 임대료 얼마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해. 내가 땅을 얼마 샀으니까 이 땅에서 수익률 10%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이 땅이 10억 주고 산 거니까 10% 정도 나오려면 1년에 임대료로 1억 정도 나와야 되고 이걸 12달로 쪼개면 한 달에 무슨 뭐 얼마씩 한 800만 원씩 걷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전형적으로 땅값이 또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10%의 수익률을 만족하려면 1년에 1억 나와야 되고 1억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8, 900만 원 정도씩은 임대료로 받아야 돼. 세로. 그래야 1억이 만족돼. 이게 전형적으로 지가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거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가가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속물의 법칙이야. 그리고 지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그 땅이나 주택에서 미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집이나 땅의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다니까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려요. 그것도 틀리다고 다 아무 논리나 막 쓰는 게 아니야. 어떠한 경우라도 지대가 지가를 결정하지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가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지대 지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자 지대가 근원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고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가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차적인 거예요. 파생적인 거고 결과예요. 원인이 지대고 결과가 지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거 공식 하나 알아놓으세요. 이 V는 영어로 value라고 하는데 가격 또는 가치라고 그래. 가치는 지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부동산 하겠어요. 지대를 렌트라고 그래. 렌트 임대료 또는 지대 렌트를 이자율 또는 할인율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때 I가 할인율, 이자율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자율 같은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할인율이라고 그래. 근데 똑같아. 개념은 수익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할인율, I는 인터레스트라는 말이에요. 인터레스트가 이자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자로 I라고 써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개념 잘 잡아야 돼. 여기가 지대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건 빼고 이게 가치가 지가라고. 자, 이 개념 잘 잡아야 돼. 지대를 내가 이자율로 일정한 이자율로 현재 수준에서 일정한 이자율이나 할인율로 나눴을 때 지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영구히 1,000만 원씩 매년 수익이 나오는 그 땅이 있다고 쳐요. 수익이 1,000만 원 나와. 근데 이런 땅들은 대개 요즘에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는 땅들이야. 여기 땅에 투자하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 그리고 나도 10% 정도의 수익을 원해. 그러면 이 땅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예상되는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000만 원을 10%로 만들어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니까 10%는 0.1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땅에 투자하면 남들 다 해가지고 10%씩 벌어. 나도 10% 벌고 싶어. 10%를 원해. 그럼 보세요. 저 땅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내가 10%를 원한다는 건 저 1,000만 원을 10%로 만드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10%로 만드는 가격이 얼마죠? 1억이잖아요.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 게 10%잖아요. 그래서 저 1,000만 원을 10%로 만드는 가격을 투자해서 그걸 땅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은 지대고 인간의 욕심인 할인율 또는 이자율이 분모가 돼서 나눠주면 지가가 나오는 거지. 지가는 결과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원인이에요. 지대가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 이론도 지가 이론이라는 건 먼저 없어요. 지가 이론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원래 수백 년 전부터 지대 이론은 있어요. 지대 이론이 근원적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지가와 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가하고 지대의 관계. 지대가 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꾸로는 성립할 수 없어요. 지가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물론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부동산 얼마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얼마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얼마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전도된 생각이에요. 일종의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하는 건데 일종의 망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지대가 지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지가는 현재 가치예요. 지금 현재 얼마냐 하는 거예요. 지대는 미래 예상 수익이에요.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일정한 할인율로 나눴을 때 지가가 된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임대료 순수익 또는 미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게 렌트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대예요. 넓은 의미의 지대. 지대를 일정한 할인율로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미래 가치예요. 이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식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대는 이렇게 지가하고 관계가 이렇게 규정되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대가 근원적이에요. 지가가 근원적이에요. 지대가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지대 이론은 있단 말이죠. 고전 이론에. 근데 지가 이론은 없어. 그러면 지대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 지대는 왜 발생할까? 지대는 왜 생겨요? 그리고 왜 차이가 날까? 왜 이 땅과 저 땅의 지대의 차이가 날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경제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고 지대라는 게 잉여냐 비용이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거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대 잘 들으세요. 지대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이 잉여 나머지냐 아니면 그 자체가 비용이냐 이걸 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논쟁을 합니다. 지대가 잉여다 나머지다. 이게 잉여가 뭐예요? 나머지. 여러분들 나머지가 어디서 나오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21 그러니까 2 하면 2로 나누면 여기 10 하고 여기 20 나오고 여기 1 이거 나머지라고 그래. 나머지. 예? 이건 피제수 제수 이건 몫이라고 해. 목 나머지 피제수 제수 이거 들어봤죠? 피제수 제수는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나머지 이거 알았죠? 이거라는 거야. 나머지. 이걸 잉여라고 그래. 잉여. 그러니까 지대라는 게 나머지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자, 이 자체가 나머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비용 항목이다. 생산비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잉여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전부 다 고전학파라고 그래요. 고전학파. 나머지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사람들 잉여라고 주장해. 이게 고전학파가 나머지로 주장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학풍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마르크스만 알면 돼요. 마르크스만. 자, 그러면 비용으로 생산비로 본 사람.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둘러싸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잉여라고 본 사람들이 고전학파다. 그리고 비용으로 본 사람, 이게 고유한 항목이라고 본 사람이 신고전학파인데 문제는 신고전학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마르크스만 소개돼 있어요. 우리 책에서. 자, 그러면 일단 지대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나머지로 봤다. 잉여로 봤다. 하는 사람이 고전학파라고 그랬죠. 근데 지대 이론가 중에 고전학파는 딱 우리나라에서 둘만 소개하고 있어. 하나가 리카도야. 또 하나가 튀넨이야. 둘이에요.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 뻔질나게 시험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이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고전학파예요. 리카도. 고가 고전학파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지대설이 샤익지대설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대가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땅마다 왜 지대 차이가 있는지 자,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1800년대예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주식 브로커였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씹었던 적한테도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출판을 하게끔 책을 내게끔 했던 아주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땅에 왜 지대가 발생하는지 어떤 논쟁을 하다 보니까 땅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한 것이 부수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물법 논쟁이라는 공물법이라는 그 100년 된 공물법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가지고 막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대리전 양상으로 학자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는데 공물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폐지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다 보니까 지대까지 온 거야. 그 지대를 이 사람은 뭘로 봤다? 고전학자니까 잉여로 봤다. 나머지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 나머지로 봤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대가 발생하고 지대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비옥도에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건에 땅이 있다고 가정해요. 땅이 있는데 A 땅, B 땅, C 땅, D 땅 이런 식으로 땅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생산비, 똑같은 품종, 그다음에 똑같은 농약 쳐가지고 똑같은 인건비 투입해가지고 생산비 똑같이 해가지고 평당 생산비 똑같이 해서 투자했다라고 가정해요. 응? 생산비를 똑같이 투입했다고 가정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이에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생산비를 투입했어. A 땅, B 땅, C 땅, D 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비를 똑같이 투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돈을 들였는데 왜 수확물의 차이가 있을까? 어떤 땅은 많이 나오고 수확물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생산성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땅의 거름기나 땅의 온도, 습도, 토양,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땅의 작물이 잘 자라게끔 만드는 그 힘을 발휘하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땅을 우리는 비옥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옥도가 낮은 땅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등지라고 그러고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은 아무리 똑같은 돈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가 있어서 산출량 A는 이렇게 생산비보다 산출량이 많고 B도 조금 많은데 C는 산출량 딱 맞춰가지고 생산비가 산출량이 생산비를 딱 감당할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대, 여기서는 이렇게 요 땅을 한계지라고 그래요. 근데 산출량, 생산비보다도 산출량이 더 작은 데 있죠. 아니 생산비를 1년에 1,000만 원 투입했는데 수확물 팔아봐야 500만 원 벌어. 그러면 여긴 농사를 짓까 안 짓까? 안 짓죠. 여긴 경작이 안 돼요. 경작이 안 되고 여기까지만 경작이 돼. 간신히 생산비를 건질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만 경작이 돼요. 그 작물이. 에? 경작이 된단 말이에요. 요때 요 땅은 리카도가 뭐라 하냐면 지대는 뭐라고 그랬다? 나머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리카도가 얘기한 나머지는 뭘 주고 난 나머지일까? 바로 생산비를 준 나머지예요. 생산비 여기 있잖아. 생산비를 주고 남은 나머지가 수확물을 팔았을 때 얻은 나머지가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지주한테 가요. 그래서 그게 지대가 된다. 그래서 요만큼이 지대고 요만큼이 지대고 여긴 지대로 줄 게 없죠? 생산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지대가 빵이야. 이런 땅을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경작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자, 땅은 비옥도에 따라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가 있고 그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고 생산성의 차이만큼 생산비를 감당하고 난 나머지 즉 잉여가 지대가 된다. 그래서 지대가 높은 땅은 비옥도가 높은 땅이고 지대가 낮은 땅은 비옥도가 낮은 땅이고 최열등지 아주 열등한 땅은 경작 자체가 안 되고 열등지 중에 지대를 생산비만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만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사실 쉬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았어. 자 나머지다. 뭘 준 나머지다? 생산비를 준 나머지다. 그리고 생산비를 준 나머지가 많아서 지대가 높은 땅은 비옥도가 높은 땅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은 아예 경작이 안 된다. 자 이거 이해됐으면 끝난 겁니다. 자, 비옥도가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생산비를 준 나머지가 지대가 되는데 생산비를 주고 난 나머지가 높기 위해서는 비옥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비옥도가 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요거는요. 경제 이론을 전개하면서 리카도가 경제 이론을 얘기하면서 경제 외적 자연 무슨 지력 같은 거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죠? 뭐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토지의 걸음기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어요. 조금 뭐랄까 궁색하죠. 그래서 요 다음으로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나머지 이론입니다. 잉여 토지를 지대를 나머지로 본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튀렌 이론이죠. 튀렌은도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나머지로 봅니다. 나머지로 보는데 한번 보세요. 튀렌의 이론은 나중에 우리가 입지 이론에서도 그대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튀렌의 이론을 고립국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안 할 거예요.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정밀한 이론이라. 고립국 이론, 이 튀렌의 이론은 고립국 이론, 고립국 isolated state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논문 이름인데 미국에서 번역할 때 아론소라는 학자가 이 튀렌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독일어로 된 걸 번역했어요. 번역했을 때 이 사람 이론 논문 이름을 isolated state라고 그랬어요. 고립국 이렇게 했어. isolated가 이게 뭐 고립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국 이론으로 설명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이론이에요. 위대한 이론인데 여러분들 자제분 계시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경제지리라는 책을 혹시 선택을 한 애들을 보면 그 튀렌 이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고립국 이론은 이렇게 하는 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자 도시가 고립국은 뭐냐면 비옥도가 똑같은 원형의 도시가 있다는 거야. 원형의 나라가 있다. 원형의 나라가 있어. 근데 그 원형의 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도시가 시장인데 여기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돼. 두 번째는 생산비가 똑같다고 보는 거야. 생산비 통일해가지고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생산비는 똑같다. 이 리카도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생산비는 똑같이 넣는다. 그 다음에 요건 뭐야? 거리, 위치의 차이가 있어. 위치가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도심에서 먼 곳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교통비가 덜 들어가.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도시에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된다. 즉 도시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큰 고립국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정중앙에 도시가 있어. 도시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 도시에서 가격이 결정돼. 근데 농작물은 그 주변에서 막 경작이 될 거 아니에요? 경작이 되는데 농작물을 경작해서 도시까지 오는데 돈이 들어가. 수송비가. 근데 이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해.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가까우면 수송비가 덜 들어간다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고립국 이론을 발표한 때가 1826년이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 이후에 1850년대 두 번째 논문 나와요. 그 수정한 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운하가 많아가지고 운하가 있을 때 지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다시 설명한 게 한참 있다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운하를 고려하지 않았어. 그냥 완전히 고립된 국가가 이상적으로 딱 하나 있다. 하나 있고 도심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 시장이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서 경작이 되는데 경작된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수송비가 들어간다.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가까우면 덜 든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고립국 내 모든 평양은 다 비옥도가 똑같다. 비옥도가 똑같다 이거예요. 비옥도가 똑같다.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 금방 리카도라는 사람은 비옥도가 다른 걸 전제했죠. 비옥도가 다르면 지대도 다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보셔. 자,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잖아. 근데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다르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잘 들으면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튀렌은 아예 이걸 노리고 했어. 비옥도가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다고. 비옥도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같아야 되죠. 리카도 식으로 하면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대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가? 자,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이 도심에서 결정되는데 100원이야. 생산비를 50원으로 가정해보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 배추 농사를 지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시장이야. 오직 여기서만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만 팔 수 있어. 근데 배추 농사를 여기서 짓는데 얘가 배추 농사를 짓는데 50원의 생산비가 들어가. 그럼 잘 보세요. 배추 가격은 여기서 팔면 100원이야. 100원이야. 그럼 100원에서 가격에서 50원 생산비는 변할 수 없어요. 50원을 빼. 그럼 나머지가 50원이죠. 50원. 그럼 50원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운송비가 들어가잖아. 운송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요. 운송에 가는데 당시에 이 튀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1826년도인데 이때는 교통수단이 우마차밖에 없다고 가정했어요. 소와 말이 끄는 마차. 우마차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마차에다 배추를 때려 싣고 가는데 30원 들어가. 수송비가 30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게 지대야. 그래서 지대란 나머지라고 그랬죠. 뭘 준 나머지? 수송비 준 나머지라고. 수송비를 주고 난 나머지야. 그럼 자, 지금부터 연습.
자 50원에 생산한 배추를 가는데 20원 들어가. 수송비가 20원 들어가. 지대 얼마예요? 30원이지. 도심에서 재배해서 그냥 배추를 뽑아서 좌판에 올리기만 하면 돼. 수송비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지대는 얼마예요? 도심은 50원. 여기서 생산해서 가는데 수송비가 50원이야. 그럼 여기는 지대가 얼마예요? 빵원이야. 지대가 빵원이면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지대가 빵원인데 넘어가가지고 경작을 하면 수송비가 60원 들어가. 그럼 지대가 마이너스죠. 자 보세요. 60원 수송비가 들어간다면 생산비 50원하고 60원 더하면 110원이죠. 적어도 배추값이 110원은 되어야 경작할 수 있죠. 근데 100원이잖아. 그럼 여기 배추 경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배추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대가 빵원이 되는 여기까지만 배추 경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배추의 한계지라고 한다고. 배추 입장에서 보면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이게 한계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일단?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지가 형성되면서 자 어떤 농작물의 경우에 수송비를 지대가 빵이 될 때까지 수송비를 쓸 수 있는 데까지가 한계지예요. 근데 이 한계지가 농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이 한계지가 크게 농작물의 성격을 6종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한계지 띠가 6종류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한계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대 다시 한번 봅니다. 지대는 지금은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지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매상고 있죠. 가격. 만약에 배추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100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산비 50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요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뺀 거야? 수송비를 뺀 거야. 그러면 수송비를 뺐는데 수송비가 20원 들어가죠. 그럼 지대는 얼마야? 30원. 얘가 10원 들어가. 지대는 얼마? 40원. 얘가 50원 들어가. 그러면 지대는 빵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 성격 봤어. 자, 수송비가 높아지면 지대는 낮아지지. 수송비가 낮으면 지대는 높아지지. 그죠?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결국 수송비에서 지대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지대는 나머지인데 무슨 나머지? 수송비 주고 난 나머지예요.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이게 수송비 절약, 운송비 절약, 교통비 절약 해가지고 5글자예요. 이거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대 이론 봤죠? 자, 첫 번째 리카도는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튀네는 비옥도가 똑같다고 일단 가정하고 거리, 즉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예요. 자, 마르크스는요. 지대가 잉여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산비라고 보는 거예요. 지대가 잉여가 아니야. 생산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생산비가 생길까? 지대가 생산비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리카도가 뭐라 그랬냐면 금방 우리가 배웠지만 리카도가 지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대가 형성되는 원인이 비옥도다 이거지. 그 다음에 튀네이라는 사람은 물론 마르크스는 튀네를 몰랐지만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럼 보세요. 이걸 마르크스는 이 사람은 알지도 못했어. 이거 빼고 이거 한번 보세요.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비옥도가 하나도 없는 데서는 비옥도가 최열등지, 비옥도가 아무것도 비옥하지 않은 땅,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야 돼. 그렇잖아. 그런데 아무리 비옥도가 형편없는 땅이라도 누군가가 땅을 빌리러 가가지고 지주한테 가가지고 땅을 빌릴 때는 지주가 공짜로 써라. 여긴 비옥도가 제로니까 이건 한계지야. 지대가 원래 없는 데니까 너 갖다 써. 원래 지대 없는 데야. 이런 지주가 있어요? 없죠. 비옥도가 아무리 형편없는 땅이라도 땅을 빌릴 때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저거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열등지에서도 실제는 지대가 발생해요. 그럼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대가 생길까? 왜 비옥도가 형편없는 데서도 지대는 생길까? 지주가 있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지주가 탐욕스러운 욕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대는 지주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주는 소유권이잖아요.
지주를 인정하는 소유권 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부르주아 국가는 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대가 생기면 많은 지대를 지주들이 욕심에 따라서 사유재산권 인정하니까 많은 지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대를 내고 나면 어떻게 돼? 지대를 농작을 경작을 하는 사람이 농민들이 비싼 지대를 주고 나면 그거 손해 보니까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작물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 비싼 작물을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굶어 죽죠. 18세기, 19세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굶어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야? 지주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마르크스는. 지주들이 받지 말아야 될 정당성이 전혀 없는 땅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한 정당성이 없는 지대를 요구하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곡물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저 바닥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주다 이거야. 그러면 저 지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대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지주를 없애면 돼요. 에? 지주를 없애면 되잖아? 그럼 지주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 사유재산제 없애면 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지대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대이론인데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론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론이 기본이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입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이론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대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거른 것인데 우리가 다 하지는 않았어요. 지대이론에 대한 내용을 물론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28회 때 14번 문제예요. 한 달이 안 됐잖아 지금. 그죠?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뜨거운 문제예요. 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억.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최소성이 아니라 오타가 났네. 희소성이야.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 이거 잘 몰라도 돼. 어쨌든 비옥도 이런 말 나왔죠.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 토지의 질적 차이가 뭐예요? 비옥도예요. 생산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 결국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면 임대료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본 거죠. 기억 맞죠? 어렵게 표현했지만 맞아요. 두 번째,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샬은 지금 우리가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그랬어요. 준지대. 지금 우리 안 배웠어요.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몰라. 모르지? 보류. 일단. 맞았다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보류. 상당수가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봐요. 튀내는 한 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봤다. 여러분들 일단은 튀내는 절대지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르크스가 절대지대지. 두 번째, 튀내는요 한 계지, 우등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등지니 열등지니 이런 말은 리카도가 한 말이에요. 비옥도에 따라 우등지, 열등지. 아, 금방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예. 그래서 이거는 튀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리카도 얘기예요. 리카도는 튀내는 수송비 그런 거 얘기했지 우등지 열등지 이런 얘기 안 했다고. 비옥도가 똑같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보세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수송비 차이 이런 거 나왔지. 수송비 강조하는 사람 누구야? 튀낸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지. 그러면 니은은 잘 모르죠. 그럼 기억 하나만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답일 텐데 나 기억만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틀렸잖아. 디귿 리을은 기억 니은이지 답이. 그죠? 이걸 잘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대이론도 나와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옵니다. 근데 지대이론이 나오면 이렇게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입지이론 보겠습니다. 입지론은 뭐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허프의 입지론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럼 입지이론 보는데요. 입지선정이론이에요. 자, 입지론은 넓은 의미의 입지론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의미의 입지론은 뭐가 포함되냐면 적지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입지론하고 적지론을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입지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입지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자, 내가 콩나물 공장을 하고 싶어. 그 콩나물 공장에 맞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야.
그래서 주어진 용도에 맞춰서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이냐 이걸 선정하는 게 입지론이에요. 원래. 그런데 넓은 의미 입지론은 이렇게 용도에 맞는 땅뿐 아니라 땅에 맞는 용도를 찾는 것도 포함해요. 이렇게 땅에 맞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뭘 하는 게 좋은가 이걸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입지론입니다. 넓은 의미의 입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론을 포함한다. 입지론, 넓은 의미의 입지론은 용도를 찾는, 땅에 맞는 용도를 찾는 적지론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입지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입지론은 상당히 정치한 구조로 돼 있어요. 굉장히 정밀해요. 근데 이제 동서양에서 입지론이 있는데 동양 입지론이 훨씬 오래됐어. 훨씬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 근데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동양 입지론 하면 주거 입지론 위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주거 입지론 위주로 돼 있는데 풍수지리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입지를 다루는 거였는데 요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음택이라고 해서 묘지 있죠. 묘지 입지론이 음택 풍수라고 그래요. 묘지 입지. 음택이라는 말이 음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음택을 유택이라고도 그래요. 유택. 사람들이 뭐 이게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자기가 모르면 일단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이건 뭐 별 볼일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으니까 잘 요즘에는 강조를 안 하는데 이거 몇 년 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엄청났어요. 이거 음택. 요즘에는 좀 더 사람 죽으면 납골당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뭐 산에다가 어떻게 쓸 수도 없고 산 없고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산에다 많이 썼단 말이에요. 조상을 돌아가셨는데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냥 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추려가지고 이렇게 뼈로다가 추려가지고 어디다 뿌린다든가 모신다고 하는 거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거 불에 막 심한 놈이에요. 이건 개불상놈이라고 봤단 말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어야지 어디 아직 피가 식지도 않은데 막 태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게 상전벽해라고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촌티나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화덕에 그냥 모십니다. 화덕에 집어넣어서 모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양택도 마찬가지. 양택도 주거 입지론인데 양택 입지론은 부자들만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만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택 입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데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양택 입지나 사무실 입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따져요.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콩에서 막 굉장히 그 부자가 죽었죠. 굉장히 부자 여자분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하여튼 세계에서 뭐 몇 번째 손가락이 한 20번째인가 30번째인가 뭐 죽었는데 그 사람 상속을 했는데 풍수지리사한테 상속을 해줬어. 그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세력이 약한 거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뭐 상상을 초월해요. 풍수지리가. 여기 오다 보면 풍수지리 하는 분 계시잖아요. 사무실 있잖아요. 그 자리 그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봐주고 그냥 잠깐 와서 봐주고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제예요. 풍수지리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혹시 관심 있으면 하시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입지론, 산업입지론입니다. 이쪽이 시험에 나오죠. 이제 입지론도 동서양이 있는데 서양입지론이 산업입지론, 동양입지론은 주거입지론인데 동양입지론의 최초의 경전은 청오경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청오경이라는 게 있어. 네, 청오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후한 때, 후한 때예요. 후한이면 전한이 있고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인데 후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도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겁나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장경은 금난경이라고 하는데 금난경이라는 게 이 전진 때 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이거를 이 장경이라는 책을 저기 하도 좋은 책이라서 비단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몰래 숨겨서 봤다고 그래서 비단 주머니 경전해서 금난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풍수지리의 고전이에요. 그래서 청오경, 금난경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 이후로 엄청 많아집니다. 요 금난경이 나온 게 이게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러고 요건 청오경은 뭐 청오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연대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청오경 하면은 후한 때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0년에서 200년 사이가 후한이에요. 보통 대충. 그 다음에 이
그 진나라는 서진, 동진, 뭐 송제, 양진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호 16국 시대인가 뭐 이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때죠. 그에 비하면 서양 입주론에서 최초의 경전, 최초의 서양 입주론 이론이 언제 나와요? 튀넨의 이론이에요. 1826년이에요. 여기야.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도 천 몇백 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서양은 유목민들이라 입지 별로 안 중요해. 네? 서양인들은 원래 원류가 이 유목민이에요. 저 북방의 저 발트해 연안에나 아니면 카스피해 위쪽에 있었던 그 식인종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밑으로 튀어가지고 유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우리 동양 정주했던 사람들만큼 이렇게 입지를 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서양 입지론은 거의 대부분 산업 입지론인데 산업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산업 입지론은 농업 입지론인데 튀넨입니다. 근데 이 튀넨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농업 입지론가냐? 아니에요. 이 사람을 모르고 이 사람을 건너뛰고 토지경제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 2차 산업은 공업 입지론인데 베버 이론이 시험에 잘 나오죠. 베버. 이 사람은 알프레드 베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학생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 전공하는 학생 있으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 이름 알라나 모르겠는데 막스 베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레슈라는 사람은 이건 좀 사이드 사람이고 3차 산업 입지론은 서비스업 입지론이에요. 상점 입지 또는 도시 입지예요. 그리고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 허프라는 사람도 있고 레일리도 있고 뭐 그다음 패터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호텔링도 있고 아이사드도 있고 그린헛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냥 보통 크리스탈러, 허프, 그다음에 레일리, 그다음에 컨버스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암기가 돼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입지 이론가들 봤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 동양 입지론에 풍수지리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를 다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세하게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너무 상세하게 하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크게 큰 틀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입지론 종류 중에 농업 입지론은 튀넨이죠. 1826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금방 봤지만 고립국 이론이에요.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서 고립국 이론에서 가정을 얘기했죠. 도시는 하나의 소비지고 여기서 가격이 결정돼요. 시장은 하나밖에 없다. 도시는 그 고립국의 한가운데 딱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립국 내 모든 평야는 비옥도가 똑같아. 비옥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리카도가 얘기했듯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 봉쇄한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지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비는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수단은 오직 우마차만 존재하고 우마차, 소와 말이 끄는 마차만 있고 그 다음에 수송비는 그러니까 교통비는 뭐예요?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교통비 많이 나오고 거리가 짧으면 교통비 조금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가정. 그래서 보니까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딱딱딱딱 정해져요. 한기지 범위가. 그래서 도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띠 모양으로 한 개 지대가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6개의 원권으로 링이라고 그랬어요. 링, 반지처럼 띠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개 지대라고 그랬어요. 한 개 지대, 한 개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곡선이죠, 이거. 곡선이죠. 그다음에 이게 뭐같이 생겼어? 띠같이 생겼어. 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링, 반지같이 생겼다 그러고 띠라고 하면 지대라고 그래요. 지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지대가 땅의 사용 대가에서 지대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뭐야? 이렇게 써요. 지대. 이게 무슨 대요? 띠 대자예요. 혁띠 할 때. 혁띠 대자라고. 영어로 리본. 예? 리본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띠 대자란 말이에요. 띠 대. 그래서 한 개 지대 곡선 할 때 지대 곡선은 띠란 뜻이에요. 띠가 6개로 띠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결국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대는 다시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상태에서 다시 수송비를 뺀 거다. 그래서 수송비가 많아지면 지대는 떨어지고 수송비가 적어지면 지대는 올라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다시 말해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고 수송비와 지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배추하고 무가 있는데 두 개의 경작물이 있어요. 배추가 가격이 100원이고 무는 80원이야. 예? 그리고 배추의 생산비가 20원이고 무가 똑같이 20원이고 수송비는 10km 옮길 때마다 배추의 경우에 20원 들어가고 무는 10원 들어간다고 쳐요. 밑에 그림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고립국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도심이야. 그걸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자. 여기는 도심이고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고립국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심이 여기죠. 여긴데 자, 만약에 도심에서 재배한다. 도심에서 배추를 재배한다고 쳐봐요. 도심은 수송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지. 그러면 자, 보세요. 도심에서 배추를 재배한다 그러면 가격 여기 있다. 도심에서 재배한다 그러면 생산비 25를 뺀 나머지 여기가 지대야. 지대. 여기가 거리예요. 잘 들으세요. 거리는 10km 다니면서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도심에서 여기는 지대가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20원, 40원, 80원, 60원, 80원. 자,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만약에 배추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도심에서 재배한다. 그럼 도심은 자, 수송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면 지대가 얼마가 될까? 자, 생산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거기서 수송비를 뺀단 말이에요. T가 수송비라고 하면 자, 배추 가격 100원. 생산비는 20원에 죽었다 깨놔도 수송비가 빵원이지. 도심에서는 빵원이니까 나머지가 80원. 80원인 시대야. 그죠? 80원 여기지. 자, 그리고 배추를 재배할 때 잘 들으세요. 어디까지 가서 재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심에서 몇 킬로까지 가서 재배할 수 있어? 40킬로라고 나와야 돼. 예? 왜 40킬로예요? 수송비가 20원이잖아. 그럼 보세요. 80원이 나머지인데 80원, 20원 생산비를 쓰고 나서 80원 가지고 수송비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동네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40킬로지. 자, 20원, 80원 들어가잖아. 여기까지지. 그래서 지대 80원과 거리 40킬로의 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대 곡선이 형성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30킬로다. 30킬로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대가 얼마 돼? 20원이 된다는 거죠. 왜? 수송비 20원 쓰고 나머지 60원을 수송비로 생산비로 20원 쓰고 수송비로 60원 쓰면 나머지가 2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어느 지점이든 그 지점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배추 농사를 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도심에서 40km 반경. 여기까지가 배추의 한계지라고. 무의 한계지는 보세요. 무를 도심에서 재배한다. 그러면 지대가 얼마예요? 80원에서 20원 빼면 60원 여기잖아. 그럼 배추를 자, 이제 배추를 경작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가 돼? 이론적으로. 60km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60km.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응? 그러면 자, 보세요. 무를 이론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데는 여기죠. 그러나 실제로 입지 경쟁에서 자, 여기 중간에 요 지점 정도에서 보세요. 요 지점 요걸 A라고 그래요. A 안쪽에서는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땅에서 배추와 무가 경쟁을 해. 경쟁하는데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땐 무를 경작을 하면 무는 지대가 요만큼 나오는데 배추를 경작시키면 배추는 요만큼 나와요. 지대가. 그럼 지주는 배추한테 땅을 빌려줘? 무한테 빌려줘? 배추한테 빌려주지. 여기서는 배추가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뭐야? 어느 지점이든 무가 지대가 더 많이 나오니까 무가 경작된다고. 이게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배추하고 무가 이렇게 경작이 따로 되면서 입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난 저 땅에다 배추 막 지어야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응?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송비와 거리와 생산비와 가격에 의해서 경작 최적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배추하고 무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크게 만약에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각종의 어떤 경작 재배물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정해져서 이렇게 링처럼 된다는 거예요. 링처럼. 이게 튠앤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려놓은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아론소라는 토지경제학자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도시에도 적용해서 도심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
여러 가지 이 업종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시가 분화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업지, 여기는 주거지, 여기는 근교노, 여기는 공장지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튀렌의 이론은 토지경제학에서는 획기적인 겁니다. 토지경제학에서 입지에서는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론소라는 사람은.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튀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 베버 이론이 나오는 건데 베버는 쉬었다 하겠습니다.